쩡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천겹의 칼날이 살칸을 저미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손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으니 그것은 한겨울 삭풍이 만들어낸 얼음장 같은 우물물이 연화에 갈라진 손등을 후벼 파는 소리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지 이미 오래인 시각, 삼경을 넘긴 깊은 밤이었으나 산골짜기의 외딴 초가집 부엌에서는 아직도 미약한 관솔불 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연화는 피가 맺힌 손으로 한 그릇을 닦고 또 닦고 있었다. 살을 내는 북풍한 설이 문틈 사이로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들이닥칠 때마다 그녀의 얇은 무명 저고리는 깃발처럼 펄럭였고 추위보다 더 시린 서러움이 가슴 한복판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내일이면 시아버님의 기제사였기에 가문이 몰락하여 남은 것이라고는 빚더미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뿐일지라도 제사상에 올릴 제기만큼은 거울처럼 닦아놓아야 한다는 시어머니 최 씨의 서슬퍼런 언명이 떨어진 탓이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켰으나 집수세미에 묻어나는 것은 멜그릇의 녹이 아니라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배어나온 붉은 선혈이었음을 저 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달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아니, 아직도 그릇 하나를 다 닦지 못했단 말이냐. 이 뱀뱅이 같은 년이 기어코 조상님 제사를 망치려 드는구나.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튀어나온 최 씨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의 정막을 깨뜨리고 연화의 고막을 때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담겨있지 않은 채 오로지 도끼와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감주를 마시며 쉬고 있던 최 씨는 캥겹 옷을 입고 떨고 있는 며느리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더딘 손놀림을 탓하며 부직갱이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들 기세였다.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조아리며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서 손이 굳어 잠시 늦어졌을 뿐이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으나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혀끝에서 맴돌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질 뿐이었다. 최 씨는 콧방귀를 끼며 부엌 바닥에 놓인 제기들을 쏘아보더니 내년이 게으름을 피우느라 정성이 부족한 탓에 날씨조차 돕지 않는 것이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 시집을 왔으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법도를 지켜야 하거늘 천한 것들은 배움이 없어 이리도 둔하단 말인가. 라며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연화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어언 3년. 그동안 그녀가 겪은 고초는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이번 제사는 유독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상에 올릴 재물을 마련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인 남편은 과거를 보겠다며 한양으로 떠난 뒤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고 시어머니는 가문의 채통만을 내세우며 빚을 내서라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를 차리라고 강요해왔다. 며칠 전 연화는 쌀독 바닥을 긁어보았으나 나오는 것은 쥐똥 섞인 답살 몇 톨뿐이었고 결국 그녀는 밤새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읍내 장터의 가발 장수에게 자신의 탐스러운 댕기 머리를 잘라 팔아치운 것이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발부를 훼손하는 것은 칠거지하게 버금가는 불효라 여겨졌으나 당장 시아버님의 제사상에 올릴 조기 한 마리와 쇠고기 산적 한 꼬치를 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지금 그녀가 쓰고 있는 낡은 족두리와 너덜너덜한 행주 치마 속에는 댕기 머리 대신 흉하게 잘려나간 단발이 숨겨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개탄 뒷목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그녀가 치러야 했던 희생의 대가처럼 느껴졌다. 무엇을 꿈을 대고 있느냐. 닭이 울기 전에 탕국을 끓일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내년의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라. 최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연화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궁이의 불씨는 꺼진 지 오래되어 재만 날리고 있었고 잿빛으로 변한 그녀의 손은
이제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에 매달린 메주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조상님들은 무엇을 바라고 이토록 산 사람의 피와 살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죽은 자를 기리는 일이 산 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연화는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불경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남편의 장원급제와 가문의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 혹은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이 우물물에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몸을 일으킨 연화는 깨진 바가지를 들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로 향했는데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여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다. 우물가에 도착한 그녀가 두레박을 내리자 깊은 어둠 속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깊은 안이 심연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줄을 잡아당기는 그녀의 팔은 끊어질 듯 아팠고 젖은 치맛자락은 꽁꽁 얼어붙어 걸을 때마다 다리를 긁어댔다. 겨우 물 한 동이를 길어 부엌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제사상에 올릴 떡살을 빻아야 하는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절구공이를 든 그녀의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엉망이었으나 쿵쿵 하고 절구를 텄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골의 새벽을 깨우며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간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창이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이 났고 연화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청하려 했으나 잠시 눈을 붙일 새도 없이 밖에서 요란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친척들이 당도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갓을 쓰고 도포를 갖춰 입은 양반네들이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몰락한 집안을 향한 멸시와 동정 그리고 제사 음식을 향한 탐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연화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으나 누구 하나 그녀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는 이는 없었고 오로지 재물은 넉넉히 준비했는가. 술맛이 예전만 못하면 안 될 터인데 라는 식의 타박만이 쏟아질 뿐이었다. 최 씨는 그런 친척들 앞에서 보란듯이 며느리를 부려먹으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들었고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부엌과 대청마루를 오가며 쉴 새 없이 상을 날라야만 했다. 그때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연화가 정성껏 고인 탕국 그릇을 들고 문지방을 넘으려던 순간이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현기증이 인 그녀의 발이 문지방에 걸리고 말았고 뜨거운 탕국이 대청마루 바닥으로 쏟아지며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정정만이 감도는 대청마루에서 최 씨의 얼굴이 불그락 변하더니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런 재수 없는 년을 보았나. 감히 조상님 드실 국을 땅바닥에 쏟아. 내년이 기어코 우리 집안을 망하게 작정을 했구나. 최 씨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연화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고 친척들은 말리기는커녕 혀를 차며 깨깨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3년 가뭄이 든다더니 라며 수군거리기 바빴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발등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짐승 취급을 당하는 모멸감이었으나 연화는 엎드려 빌며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다. 손바닥에 박힌 사기 조각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탕국 국물과 섞여 들어갔으나 연화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너무나 큰 슬픔과 억울함은 눈물을 말려버리고 그 자리에 독을 채우는 법이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으며 속으로 피를 토하듯 되뇌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바친 머리카락으로 마련한 제수입니다. 제 피가 섞인 이 정성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최 씨의 매질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연하의 시선은 마루 밑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면서도 어미를 기다리는 쥐 한 마리가 보였다. 자신의 처지가 저 미물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아니, 차라리 저 쥐가 더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헌신과 인내의 둑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균열 사이로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검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등 뒤로 쏟아지는 매질 속에서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삶이 자신을 집어 삼킬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을 뿐이었다. 깨진 사기 그릇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연화의 손바닥을 찢어 발겨 선혈이 낭자했으나 그녀에게는 그 상처를 동여맬 찰나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대청마루에 흥건하게 쏟아진 탕국을 치마폭으로 훔쳐내고 부엌으로 달려가 식은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다급하고 처절했다. 방 안에서는 친척들의 헛기침 소리와 혀를 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등 뒤에 꽂혔고, 제사 시간에 늦으면 조상님이 노하신다는 시어머니 최 씨의 호통은 벼락처럼 떨어져 내렸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재료를 긁어모아 다시 국을 끓였으나 이미 좋은 고기와 두부는 쏟아버린 뒤라 국물은 맹물처럼 희멀렴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섞인 눈물을 국솥에 떨어뜨리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존엄을 가까스로 붙잡아 매는 사투와도 같았다. 마침내 다시 차려진 제사상이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병풍 앞에는 지방이 붙여졌고 은은한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나 그 아래 앉은 산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오만이 멜리를 틀고 있었다. 갓을 쓴 집안 어른들은 연화가 내려놓는 제기들을 매의 눈으로 훑어보며 흠잡을 곳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최 씨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언제라도 다시 불호령을 내릴 태세였다. 연화가 조심스레 탕국 그릇을 올리고 뒤로 물러나 엎드리자 제주 역할을 맡은 당숙이 술잔을 올리기 시작했다. 유세차로 시작되는 충문이 낭낭하게 울려 퍼졌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 소리가 조상님을 기리는 경건한 소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며느리를 옥죄는 주술처럼 들려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때였다. 술을 올리고 젓가락을 옮기던 당숙이 미간을 찌푸리며 헛기침을 했다. 이거 저기 너무 부실한 것 아니요? 고기 산적은 고사하고 조기 꼬리는 왜 이리 말라 비틀어졌소. 형님 생전에 즐겨 드시던 문어는 보이지도 않고 이거야 원 민망해서 조상님 뵙기 부끄럽구려. 그 한마디는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최 씨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가더니 제사상 앞으로 달려들듯이 다가왔다. 그녀는 연화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련한 그야말로 피와 살 같은 조기 한 마리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런 썩어 빠진 것을 감히 제사상에 올려? 내년이 쌀독을 축내고 뒤로 돈을 빼돌린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제수꼴이 이 모양이란 말이냐. 바닥에 떨어진 조기는 흙바닥을 뒹굴며 먼지를 뒤집었었고 그것은 마치 연화의 짓밟힌 마음과도 같았다. 어머니, 억울합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남은 살림살이 하나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팔아 연화가 울먹이며 항변하려 했으나 최 씨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고 있던 버선발로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걷어찼다. 닥쳐라. 어디서 말대꾸냐. 뼈대 있는 가문에서 머리카락을 팔아 내년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환장을 했구나. 조상님이 노하셔서
이 집안에 복을 안 주시는 게 다 내년에 그 부정 타는 주둥이 때문이다. 최 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제사상을 넘어 담장 밖까지 울려 퍼질 기세였고 점잖게 앉아있던 친척들은 그제야 짐짓 말리는 시렵을 하며 거들먹거렸다. 에잉, 제사 지내는 날 큰 소리 나면 안 좋은 법인데. 자자, 재수 씨도 그만 화를 푸시고 이왕 차린 거니 절이나 마저 올립시다. 그들의 말에는 연화에 대한 동정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고 오로지 빨리 제사를 끝내고 음복이나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연화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조기를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었다. 눈앞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기어갔다. 찬물에 생선을 씻어내며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죽어서도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 다시 상에 올릴 수 없게 된 생선 대신 그녀는 장독대 뒤에 숨겨두었던 곶감 몇 개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그것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비상시 요긴하게 쓰라며 쥐어주신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혈육의 정이었다. 다시 상을 차려내며 연화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맹세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부디 이 못난 며느리의 정성을 굽어 살펴 주소서. 비록 차린 것은 없으나 제 뼈를 깎고 살을 져며 올린 상입니다. 이 억울함을 알아주신다면 제발 저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제사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친척들은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남은 술과 고기를 먹어 치우며 떠들썩하게 웃어댔다. 올해 농사는 어찌 될지 걱정이구먼. 한양간 조카 녀석은 소식도 없다지. 그들의 대화 속에 며느리의 수고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 쭈그리고 앉아 그들이 남긴 찌꺼기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워야 했다. 식어 빠진 탕국 한 모금을 목구멍으로 넘기는데 그것이 음식인지 모래알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하고 가슴이 꽉 막힌 듯 체기가 올라왔지만 그녀는 억지로 밥알을 씹어 삼켰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남편을 만나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했다. 그것이 지금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을 때 최 씨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다. 연화는 그제야 마당으로 나와 흐트러진 짐들을 정리하고 제기를 닦기 시작했다. 밤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달빛은 시리도록 차가웠다. 모든 뒷정리를 마친 연화는 신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이 마치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얼굴처럼 보여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어머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뿐이었다. 그때였다. 향을 피우던 향로에서 다 타지 않은 향불 하나가 툭 하고 꺼지며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를 피어 올렸다. 그 연기는 바람을 거스르고 연화의 얼굴 쪽으로 곱게 뻗어오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분명 사방이 트인 마당이건만 향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틀니를 틀며 형체를 갖춰가는 듯했다. 연화는 홀린 듯 그 연기를 바라보았다. 지극한 슬픔과 육체의 고단함이 한계에 다다른 탓일까? 아니면 정말로 조상님이 응답하신 것일까? 그녀의 의식이 몽롱해지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향 냄새에 섞여 묘하게 익숙한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가, 고생이 많구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낮고 굵은 목소리. 연화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헛것을 들은 것인가 싶어 고개를 저으려던 찰나
다시금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내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마. 그 목소리는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고 마치 얼어붙은 연화의 심장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연화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제게 이런 말씀을. 그러나 대답 대신 갑작스러운 졸음이 밀물처럼 쏟아졌다. 사지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갯마루 기둥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았다. 의식이 깊은 쉬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형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인자한 미소로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달싹이며 알 수 없는 숫자들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환적인 상황 속에서 연화의 운명을 뒤바꿀 계시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조차 숨을 죽인 밤, 초가 삼간 위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연화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듯하더니 눈앞에 자욱하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곳은 분명 자신이 매일 마당질을 하던 집 뒤뜰이었으나 평소에 춥고 황량한 모습이 아니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앙상하던 감나무 가지에는 탐스러운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등불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연화는 홀린 듯 감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소미불처럼 부드럽고 따스하여 방금 전까지 느꼈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이곳이 어디일까? 내가 죽어 황천길에 접어든 것인가? 연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주위를 두려번거릴 때 감나무 뒤편에서 눈부신 서기가 뻗어나오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노인은 머리에 정자관을 쓰고 옥색 도포를 입었는데 그 자태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면서도 눈빛만은 봄볕처럼 따사로웠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분이 사당에 모셔진 위패의 주인, 즉 시조부님임을 알아보았다. 살아생전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었으나 피보다 진한 기운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으며 전율을 일으켰다. 연화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다. 아버님, 이 못난 손주 며느리가 문안 올립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가와 거친 연화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라, 아가. 내 손에 맺힌 피와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네가 바친 머리카락의 정성을 내가 받았다. 내 비록 죽어 한 줌 흙이 되었으나 내 지극한 효심이 나의 혼을 깨웠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웅장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면서도 며느리의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지는 듯 다정했다. 연화는 복받치는 서름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버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문은 기울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지니 차라리 죽어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소연에 노인은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쉽시. 그 아이가 심성이 모진 것은 아니나 가난이 사람을 독하게 만든 탓이지. 허나 이제 그 고생도 끝이 보일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문을 일으킬 방도를 일러줄 터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새겨듣거라. 노인의 눈빛이 일순간 형형하게 빛나며 연화의 눈을 꿰뚫듯 응시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감나무 아래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 엄숙하고 단호한 어조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잘 듣거라. 집 뒤뜰 백년 묵은 감나무 뿌리를 기점으로 하되.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공간이 진동했다. 동으로 3걸음, 북으로 7걸음,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아래로 5자. 연화는 홀린 듯 그 숫자를 따라 중얼거렸다. 동으로 3, 북으로 7, 아래로 5.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명심해라. 동삼, 북칠, 하오다. 그곳에 우리 가문의 오랜 비원이 묻혀 있느니라. 오직 너의 그 피 묻은 손만이 그것을 거둘 자격이 있다. 노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감나무에 달려있던 홍시 하나가 툭 떨어져 연화의 치마폭에 안겼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폭발하며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헉! 연화는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셔 등골이 서늘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쿵쾅거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어두컴컴한 부엌 구석방이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녀가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꿈이었을까? 개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너무나 생생하게 맴돌았고 동삼, 북칠, 하오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옆자리에서는 시어머니 최 씨가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치마폭을 더듬어 보았다. 꿈속에서 홍씨가 떨어진 그 자리였다. 물론 홍씨는 없었지만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밖은 삼경을 훌쩍 넘긴 듯 적막강산이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시어머니라도 깨우는 날에는 꿈 타령이나 한다며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꿈속 노인의 눈빛이 그 절박하고도 간곡한 당부가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아니, 진짜여야만 한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지 않도록 숨을 죽이며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여는 찰나의 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맨발에 집신을 꿰어 신고 부엌 구석에 놓인 녹슨 호미 하나를 챙겨 들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마당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까 저어되었다. 연화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을 옮겨 뒤뜰로 향했다. 뒤뜰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음산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그 한가운데에 노인이 가리켰던 늙은 감나무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앙상한 가지가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에 오금이 저려왔으나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꿈속의 계시를 떠올렸다. 동으로 셋. 그녀는 감나무 뿌리에 등을 대고 동쪽을 향해 조심스레 발을 떼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하나, 둘, 셋.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다음은 북으로 7. 방향을 틀어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담장 밑 음지라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연화는 미끄러운 빙판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다. 4, 5, 6, 7. 마지막 7번째 발걸음을 떼자 기묘하게도 그곳은 눈이 쌓이지 않은 맨 땅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곳만 쓸어놓은 것처럼 흙바닥이 거무튀튀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연화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야. 그녀는 주저앉아 호미를 움켜쥐었다. 아래로 5자. 5자면 성인 남자의 허리춤 정도 되는 깊이였다. 결코 얕은 깊이가 아니었다. 게다가 땅은 꽁꽁 얼어 있어 호미날이 들어갈지조차 의문이었다. 깡! 첫 호미질 소리가 날카롭게 밤하늘을 갈랐다. 얼어붙은 땅은 마치 쇠처럼 단단하여 호미가 튕겨나갔다. 연화의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입속으로 간절한 기도를 되내며 다시 호미를 내리찍었다. 깡, 깡, 퍽. 수십 번의 호미질 끝에 겨우 겉흙이 깨지고 붉은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이미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땅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파내고 또 파냈다. 흙더미가 옆으로 쌓여갈수록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지만 나오는 것은 돌멩이와 나무 뿌리뿐이었다. 내가 헛꿈을 꾼 것인가? 미친 사람처럼 한밤중에 뭐하는 짓인가?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호미날은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다. 그때였다. 타 하는 둔탁한 소리가 손끝에 전해졌다. 돌멩이에 부딪힌 소리와는 달랐다. 무언가 속이 빈 물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호미를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어 살을 찌르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다. 흙을 걷어내자 낡은 헝겊으로 덮인 둥근 항아리 뚜껑 같은 것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광택을 띠고 있었다. 연하는 숨을 멈추었다.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김치독인가? 아니면 꿈속 노인이 말한 가문의 비원인가? 그녀가 떨리는 손을 뻗어 항아리 뚜껑을 잡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안채의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이 밤중에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요? 잠이 덜 깬 그러나 의심으로 가득 찬 시어머니 최 씨의 목소리였다. 연화의 몸이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들키면 끝장이었다. 땅을 파헤친 흔적, 피 묻은 손, 그리고 정체불명의 항아리, 도둑으로 몰리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항아리를 다시 덮기엔 이미 늦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다. 뒤뜰로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벅, 저벅 눈을 밟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지며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연하는 흙구덩이 위로 몸을 웅크려 항아리를 가렸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운명의 항아리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동시에 파국 또한 코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네 인연 기어코 야반도주라도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방금 캔 구덩이에 저주라도 묻으려는 것이냐? 최 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고 연화의 귀를 때렸다. 최 씨는 캥겹 옷차림에 산발을 한 채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이 턱 막혀왔으나 본능적으로 흙구덩이 위를 온몸으로 막아섰다. 이 항아리를 빼앗긴다면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공포를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아닙니다.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이것은 조상님께서 내려주신 연화가 다급히 해명하려 했으나 최 씨는 듣지 않았다. 닥쳐라. 어디서 감히 조상님을 들먹여? 내년이 구판이라도 벌여 집안을 말아먹으려는 수작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최 씨는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옆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연화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눈밭 위로 나뒹굴었다. 찢어진 손바닥이 얼음 조각에 긁혀 다시금 선혈이 배어 나왔다. 최 씨는 씩씩거리며 연화가 파헤쳐 놓은 구덩이를 들여다보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항아리의 검은 뚜껑이 음산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최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썩은 무나 묻어둔 구덩이가 아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최 씨의 목소리가 탐욕과 의심으로 떨려왔다. 그녀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쭈그리고 앉아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연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최 씨를 말리려 했다. 어머니, 그것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조상님의 뜻이 담긴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억척스러운 힘으로 항아리 주위의 흙을 걷어내고 마침내 무거운 항아리를
밖으로 들어올렸다. 쿵! 묵직한 항아리가 땅 위에 놓이자 둔탁한 소리가 났다. 봉인된 뚜껑 틈새로 퀴퀴하면서도 묘하게 묵직한 쇠냄새가 흘러나왔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봉한 낡은 끈을 풀어헤쳤다. 어디 보자. 내년이 훔친 폐물이라도 숨겨둔 것인지, 아니면 뚜껑이 열리는 순간 구름 뒤에 숨어있던 보름달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항아리 안을 비추었다. 그 순간 최 씨와 연하는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항아리 안에는 엽전 꾸러미가 뱀처럼 멜리를 틀고 가득 차 있었고 그 위로 금비녀와 옷가락지, 은괴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재화였다. 평생을 가난에 시달려온 두 여인에게 그것은 현실이 아닌 도깨비의 장난처럼 느껴질 만큼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최 씨의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홀린 듯 손을 뻗어 은괴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리고 이를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단단함. 그것은 분명한 진짜였다. 최 씨의 얼굴에 환희와 탐욕이 동시에 번졌다. 돈이다. 금이다. 아이고, 조상님, 드디어 우리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구려. 최 씨는 엽전 꾸러미를 가슴에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그러나 연화는 그 재물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항아리 한 구석에 꽂혀 있는 낡은 서찰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기름 종이에 쌓여 있어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그 서찰. 꿈속의 노인이 말했던 뜻이 바로 저곳에 있으리라 직감했다. 연화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서찰을 집어들려 하자 최 씨가 표독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쳐냈다. 인연, 어딜 감히 손을 대느냐. 이것은 우리 집안 마당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내 것이다. 내년이 몰래 빼돌리려던 것을 내가 찾아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도둑년 좋은 일만 시킬 뻔했구나. 최 씨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항아리를 자신의 치마폭으로 감쌌다. 연화는 기가 찼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어머니, 그 안에 든 편지를 보십시오. 이 재물이 누구를 위해, 왜 묻혀 있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꿈속에 아버님이 나타나 제게 일러주신 자리입니다. 함부로 취하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평소 순종적이기만 했던 며느리의 달라진 눈빛에 최 씨는 움찔했다. 최 씨는 찜찜한 표정으로 항아리 구석에 박힌 기름종이 뭉치를 꺼냈다. 편지는 무슨. 그녀는 투덜거리며 종이를 펼쳤다. 글을 모르는 최 씨였지만 종이 안에 그려진 가문의 문장과 붉은 인주 자국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최 씨는 힐끗 연화를 쳐다보며 종이를 내밀었다. 내년이 언문은 좀 읽는다고 했지? 어디 한번 읽어보거라. 만약 거짓부렁이면 혀를 뽑아버릴 테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먹물은 빛발했으나 글씨는 힘이 넘쳤다. 그것은 난리통에 후일을 도모하며 재물을 묻었던 시조부님의 친필 유서였다. 연화는 목을 가다듬고 달빛에 비추어 글을 읽어 내려갔다. 후대 자손에게 고하노라. 이 재물은 우리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일으킬 종자돈이니라. 허나 아무나 이 재물을 가질 수는 없다. 오직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조상을 섬김에 있어 자신의 신체 발부를 아끼지 않으며 피와 땀으로 제수를 마련하는 지극한 정성을 가진 자만이 이 항아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느니라. 만약 탐욕에 눈이 먼 자가 이를 취하려 한다면 가문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연화가 읽는 내내 최 씨의 얼굴색은 시시각각 변해갔다.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흑빛이 되었다. 자신의 신체 발부를 아끼지 않으며라는 대목에서 최 씨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연화의 족두리 아래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숨겨진 뒷덜미로 향했다. 그리고 피와 땀으로 제수를 마련하느니라는 구절에서는 방금 전 제사상 앞에서
자신이 내동댕이 쳤던 핏물 섞인 조기와 연화의 찢어진 손바닥이 떠올랐다. 이 모든 글귀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연화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닥칠 재앙이라는 저주는 최 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품에 안고 있던 엽전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안았던 것처럼 손을 털어냈다. 이것이 정말 아버님 글씨란 말이냐? 최 씨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니, 꿈속에서 배웠던 그분 모습과 이 글씨의 기운이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 머리카락과 피 묻은 손을 보시고 이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연화의 말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밤바람이 차만히 불어와 감나무 가지를 흔들자 마치 조상님들이 혀를 차며 최 씨를 꾸짖는 듯한 소리가 났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 평생을 유교적 법도와 조상 숭배에 얽매여 살아온 그녀에게 조상의 저주는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다. 자신이 구박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조상님이 선택한 귀인이었다니.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어 귀신을 못 알아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했구나. 최 씨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재물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조상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뒤늦게 찾아온 수치심 때문이었다. 연하는 묵묵히 서서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며느리로서 겪었던 지난 3년간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동시에 연민 또한 느껴졌다. 가문의 몰락과 함께 도끼만 남았던 늙은 여인의 초라한 뒷모습. 연하는 항아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흐트러진 엽전들을 다시 주워 담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 재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울어가는 우리 집안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서방님을 찾아오라고 주신 조상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사람을 풀어 한양에 계신 서방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눠주어 덕을 쌓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재물에 깃든 화를 면하고 복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연화의 말은 현명하고도 이치에 맞았다. 탐욕을 버리고 대의를 택하는 그녀의 태도는 양반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기품을 보여주었다. 최 씨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주눅든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을 등진 연화의 모습에서 마치 관음보살과 같은 자애로움과 위엄이 느껴졌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최 씨의 손보다 훨씬 더 강인하게 느껴졌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쳐서 귀한 며느리를 종년 부리듯 했구나. 내 죽어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느냐. 최 씨는 연화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였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 밤하늘의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밝은 달빛이 뒤뜰을 대낮처럼 비추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두 여인을 감싸 안았고 땅속에서 나온 낡은 항아리는 이제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화해와 희망의 증표가 되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니, 밤이 찹니다. 이제 들어가서 서방님 맞을 채비를 논의하셔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이제 집안의 실질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했다. 텅 빈 쌀독과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던 초가집에 새로운 운명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방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살인문 밖에서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새벽의 정적을 깨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 연화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새벽에 찾아온 손님은 과연 흉일까 길일까? 항아리의 비밀이 밝혀지자마자 닥쳐온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한양에서 내려온 급보요.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그 우렁찬 외침은 단순한 나그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리 밖의 소식을 바람보다 빠르게 전한다는 파발마의 목소리였다. 연화와 최 씨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방금 전까지 항아리를 두고 벌어졌던 갈등과 화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닥친 이 급작스러운 상황에 두 여인은 황급히 항아리를 아랫목 이불 속 깊숙이 숨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최 씨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풀자 문 밖에는 땀에 흠뻑 젖은 말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위에는 관복을 입은 전령이 붉은 통 하나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전령은 대문이 열리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최 씨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축하드립니다. 댁의 바깥주인 김선비님께서 근본 과거 시험인 식년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셨습니다. 사흘 뒤 금이 환양하실 것이니 이를 알리러 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닌 메마른 대지에 쏟아지는 단비와도 같은 천둥소리였다. 자, 장원 급제라니? 내 아들이, 우리 상민이가 장원을 했단 말이오? 최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딱 벌린 채 제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며느리 연화 역시 문지방을 붙잡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밤 꿈속의 노인이 일러준 숫자와 땅속에서 나온 재물,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급제 소식까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그것은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조상을 움직여 꽉 막혀 있던 운명의 물꼬를 한순간에 터뜨린 결과였다. 연화는 그 자리에 엎드려 북쪽 한양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고생 끝에 오는 기쁨의 눈물인 동시에 모진 세월을 견뎌낸 자신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기도 했다. 전령에게 급히 물 한 그릇을 대접해 보내고 난 뒤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 연화의 두 손을 꼭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이고 며느라, 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로구나. 최 씨의 주름진 얼굴에 핀 웃음꽃은 지난 수년간의 도끼를 말끔히 지워내고 있었다. 사흘 뒤 마을 어귀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온 가운데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탄 남편 김진사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몰락한 양반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앞다투어 고개를 숙였고 빚쟁이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연화는 곱게 다듬은 옷을 입고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을 맞이했다. 말에서 내린 남편은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한 걸음에 연화에게 다가왔다. 부인, 내 너무 늦었소. 그동안 이 못난 사람을 기다리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남편의 따뜻한 손이 연화의 거친 손을 감싸 쥐는 순간 연화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품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족두리 아래 느껴져야 할 풍성한 머리채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